당혈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혈당이 한순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혈수 수치가 올라간 것은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올라갑니다. 당뇨병 진단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당혈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당혈수 낮추려면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약사이자 유튜버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받았다고 한 혈당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화혈색소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적혈구 안에 혈색소와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영해주는 지표입니다. 일반 혈당 수치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공복이나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처럼 짧은 시간 동안 혈당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혈당의 전반적인 경향을 평균 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혈당이 낮은 시간도 있고 갑자기 치솟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패턴이 반영되어 3개월간의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혈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한순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혈수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높은 혈당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올라갑니다. 또한 혈당 측정기는 매번 측정하기가 번거롭거나 들쭉날쭉한 수치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그런 일시적인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고 한순간의 혈당 수치와는 달리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최근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오랜 시간 고혈당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만큼 혈관이나 세포나 신경 이런 기관들의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화혈색 수치가 5.6% 이하면 정상 범위로 판단합니다.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부터는 고혈당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화혈색소가 8%가 넘는다면 평균 혈당이 180 이상이라는 뜻이고 이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가 9% 넘는다면 그때는 그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 같은 곳에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당화혈색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혈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 순간혈당보다 오히려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혈당은 멀쩡한데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공복혈당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정상이면 혈당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복혈당은 그리 높지 않은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올라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전체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고 이게 당화혈색소 수치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후 혈당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후 고혈당 상태가 자주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 혈당은 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말은 실제로는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혈당이 높은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는 이런 패턴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당화혈색소를 꼭 함께 봐야 현재 혈당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당화혈색소 낮추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혈당 블로킹이 필요합니다. 혈당 블로킹 4가지 방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꿔주세요.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거꾸로 먹는 식사법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수면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야식 충동도 강해집니다. 특히 잠들고 처음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이 중요하니까 수면 위생 챙기는 거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조절 잘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짧은 명상이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길게 할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30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씩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잘 조절됩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 기본 조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마그네슘, 비타민 B, 바나바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자신의 혈당 상태에 맞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조합하면 당화혈색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하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당뇨가 완전히 역행했단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끼 탄수화물을 120g씩 먹던 사람의 식후 최고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 해볼게요. 이걸 인지한 다음 바로 잡고자 한 번 먹을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60g으로 줄였더니 식후 최고 혈당이 16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몸이 60g의 탄수화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3달간 꾸준히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당연히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좀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처럼 120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다시 2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당화혈색소 다시 올라갑니다. 혈당과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잠깐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수치 좋아졌다고 방심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2달 만에 10kg을 감량하셨는데요. 그분이 지킨 핵심 원칙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와 내용 조절입니다. 탄수화물은 식사 마지막에 소량만 드시고 그 전에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부터 섭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잦고 많아질수록 체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인슐린 분비를 줄이면 체내 저장 모드가 아니라 연소 모드로 전환되면서 이미 쌓인 지방이 더 잘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약 2050칼로리로 2000년대 이후에 평균 칼로리는 2000칼로리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한국인의 평균 체중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비만율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예를 들어 남성은 평균 14kg, 여성은 평균 5kg가량 체중이 증가했는데도 칼로리는 줄어든 셈이죠. 이는 단순히 섭취 칼로리만으로는 체중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도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2가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단식 시간 외에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이 아닌 시간대에 정제된 탄수화물, 과당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액상 음료 같은 걸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크게 늘어나 체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만약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저는 과일까지도 이때 주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일 속 과당으로 인해 체중 증가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내용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점심, 저녁을 먹고 아침을 굶는 MTRF 방식과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는 ETRF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익숙하다 보니 MTRF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시곤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포함된 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와 식단을 섭취했음에도 ETRF 그룹이 MTRF 그룹에 비해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도, 식욕 조절, 체중 감량 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먹었느냐뿐 아니라 언제 먹었느냐도 대사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특히 ETRF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잘 맞습니다. 인간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 TRF는 이런 리듬을 반영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 축적보다는 연소 환경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면 체중 증가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있어 언제 먹느냐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걷기를 통한 혈당 사용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셨는데요. 이 덕분에 혈당이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대사 건강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몸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큰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식사 순서나 음식 종류 조절, 간헐적 단식, 그리고 식후 걷기라는 세 가지 전략을 잘 조합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중 감량과 혈당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미고비보다 올리브오일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진들이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2만 명 이상 성인을 무려 2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약 반 큰술, 7g 정도의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이 적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올리브오일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이 에너지 소비를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 연구는 올리브오일이 건강한 지방으로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인슐린 분비를 덜 유발하게끔 돕는다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지 단기간에 10kg을 감량시키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다이어트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고비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GLP-1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 식욕 자체를 감소시키고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기전으로 약물로 강제적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올리브오일은 지방 중에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또 지방 자체는 혈당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식단에 적절히 활용하면 군것질이나 과식 충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습관이 쌓이면 체중 유지나 감량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올리브오일 자체가 체중을 직접 줄인다기보다는 체중이 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혈당 스파이크에 의한 인슐린 과잉 분비가 지방 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지 위고비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로 콜라가 더 낫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일반 콜라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지방 축적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로 콜라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로 음료가 좋은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는 단맛에 대한 뇌의 반응을 자극하면서 식욕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가 혀에 닿는 즉시 혀에서 뇌로 단 음식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뇌는 조만간 소장에 흡수될 높은 열량을 기대하고 다른 호르몬들을 그에 맞춰 분비시키려는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온 제로 음료는 열량이 없고 혈당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즉시 뇌에서는 물음표가 생기고 이상한데? 좀 더 먹어봐. 확인할 게 있어. 하면서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높이게 되어 제로 음료를 통해 줄인 칼로리를 다른 음식을 통해 오히려 보상작용처럼 더 많이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실제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거나 혈당 조절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당장 설탕 섭취를 피하는 차선책으로 제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은 괜찮지만 건강을 장기적으로 고려한다면 물이나 무가당 차 또는 탄산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고요. 제로 음료는 설탕이 빠진 음료일 뿐 건강한 음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추천하는 영양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조합인데요. 혈당 조절이 곧 체중 조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데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다이어트 기간 동안 비타민 B군은 신경계 안정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중 흔히 나타나는 근육경련이나 수면장애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식물성 성분으로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급증을 막아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혈당 스파이크 막는 것인데 바나바는 식후 혈당을 안정화하는데 가장 유효한 영양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이어트 중에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조합이고요. 체중 감량뿐 아니라 건강한 대사와 에너지 유지, 혈당 조절까지 모두 고려한 조합이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반대로 다이어트 중에 피해야 할 영양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카페인 보조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식욕 억제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심박수 증가, 불면증, 위장장애, 불안 증세 같은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더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디톡스 계열 제품입니다. 해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다수는 이뇨작용이나 설사작용을 유도하여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는 수분 손실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따라서 다이어트 중에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기본 영양소 위주로 접근하고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자극적인 보조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 정보를 모두 따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가 넘쳐나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지방 식단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이 정답이라고 말하죠. 누군가는 아침을 굶으라 하고 또 누군가는 아침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하게 빠진 실수는 오늘은 이 방법, 내일은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갈아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단 한 가지 원칙만 정하고 그걸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는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 위주로 먹겠다. 혹은 식후에는 무조건 20분 이상 걷겠다. 이런 작고 단순한 원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스스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식단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컨디션이 나빠진다면 그 방식은 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절대 인내심만으로 이겨내는 일이 아닙니다.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지금 당장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이 줄고 기분이 나아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한 가지 원칙부터 오늘 꼭 실천해 보세요.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당 측정은 바늘로 손끝을 찔러 피를 뽑아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라서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당화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화 반응이란 게 뭐냐면 높은 혈당에 오랜 시간 머무를 때 우리 인체 내에서 단백질 조직이 포도당과 만나서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변형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당화혈색소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수치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왔다면 이미 몸 안 어디에선가 혈당 스파이크와 당화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당화혈색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도 몸으로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작지만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눈여겨보면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인데요. 첫 번째 신호는 이 손톱이 잘 깨지거나 갈라지고 부서지는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영양 부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손톱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당화돼서 그 구조가 약해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톱이 쉽게 부서지거나 얇아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몸매 변화입니다. 복부는 점점 나오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는 이른바 이티형 체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이 충분히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결국 에너지가 부족한 일종의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세포는 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찾게 되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 하지만 당뇨 상태에서는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을 충분히 연소시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분해된 지방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시 복부로 와서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활용되지 못한 포도당까지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면서
복부 비만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방 사용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 연료로 그땐 단백질, 즉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팔과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이티형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 대사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공복혈당이 정상이라면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 공복혈당이 정상이면서도 당뇨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숨은 고혈당이라는 건데요.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공복 상태가 아니라 식후 상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건 공복혈당보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순간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후혈당 스파이크는 공복혈당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직접 식후혈당을 측정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는다면 이미 혈당 조절에 문제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고 180을 넘는다면 혈관 손상 위험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은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한 번쯤 식후 혈당 재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당화혈 색소는 정상인데 피로가 잘 쌓이는 분들, 두 번째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두근거림이 잘 생기시는 분들, 세 번째는 뱃살이 쉽게 찌는 체형을 가진 사람들, 네 번째는 가족 중에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 공복혈당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네 가지 사항에 있는 분들, 진짜 중요한 건 식후 혈당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식후 1시간 혈당 잘 중요하게 체크 잘 하시고 지금 한번 재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몸의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당뇨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정말 중요한 거를 다 꼽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때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 진단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그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특별한 약을 먹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법을 거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먹는 습관을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의 상승 속도가 확실하게 완만해집니다. 음식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지만 혈당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귀찮고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축적된 관성 때문인데요. 그걸 극복하려면 최대한 방법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모두 한 그릇에 담고 거기에 유기농 사과식초 물에 희석해서 식사 전에 유기농 사과식초도 먹고 보울에 들어있는 샐러드 다 먹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쉬워서 집에서 조력자가 도와주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관리 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한 뒤 직접 혈당을 재면서 어떤 음식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지 확인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 몸에 맞는 식단을 조금씩 조정해 갔습니다.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조합이 괜찮은지를 체감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탄수화물 허용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혈당을 굳이 측정하지 않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후 20분쯤 가볍게 걷거나 하체를 사용하는 스쿼트를 실천했고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느낀 건 식사 전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였습니다.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전에 30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는 습관을 들이면서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촉진시켜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혈당을 더 잘 활용하게 되고 혈당이 쌓이는 걸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운동이 끝난 후에도 체내 대사는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애프터 번 효과라 부르는데요. 운동이 끝난 뒤 몇 시간 동안 몸이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포도당 소비도 더 잘 이루어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즉 식사 전 유산소 운동은 혈당 상승을 미리 막아주는 준비 운동이자 운동 이후에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를 바꾸고 혈당 조절 능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당뇨 관리를 할 때 특히 조심하거나 가급적이면 끊는 게 좋은 음식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음료수, 빵,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고 또 가장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즉 원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첫 번째, 음료수.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맛이 나는 커피,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곡물 음료까지 의외로 많은 음료에 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음료수는 카페를 제외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거의 모든 업종의 매장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게 되면 혈당은 순식간에 상승하고 말 그대로 혈당 로켓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는 음료수는 안 마신다 라는 원칙을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서비스 음료나 권유받는 상황에서도 훨씬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빵입니다. 빵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빵 굽는 냄새는 사람의 식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쉽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허용이 반복되면 어느새 이게 습관이 되고 혈당 관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빵은 피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두면 역시 그 유혹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입니다. 우리 주변 식당들 중에서 면을 주재료로 쓰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메뉴로 면을 먹은 날 비율을 떠올려 보세요. 국수, 라면, 우동, 파스타, 냉면, 심지어 분식집 대부분 면 중심입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을 메뉴에서 제외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가 정말 좁게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발생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생각하면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면 요리는 웬만하면 먹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게 편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야말로 당뇨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꼭 먹어야 하는 과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액상과당이 몸에 나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액상과당 속의 과당이든 과일 속 과당이든 우리 몸에서는 똑같은 과당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본래 살이 찌고자 하는 생명체에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잠을 앞둔 불곰은 가을철에 포도 같은 과일을 하루에 30kg씩 먹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체중을 50%까지 증량시킵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철새들은 비행 전에 체중의 4배에 달하는 양의 과일을 섭취하며 몸의 지방을 최대한 저장합니다. 그 이유는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일종의 에너지 고갈 경보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대사 모드를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굶을 준비를 시작하고 지방을 계속 쌓아두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한 양의 과일,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과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섬유질이 파괴되고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를 관리하고 싶다면 과일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식품이 아니라 조금씩 기호식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앞으로 당뇨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루하루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방향을 믿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제 공복혈당 110이었는데 오늘은 125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원래 하루에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잤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전날 평소보다 좀 늦게 먹었다거나 하는 이 작은 변수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루의 수치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식사 순서를 조절하고 식후 혈당을 관리하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혈당 관리라는 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간에 잠깐 흔들린 날이 있어도 크게 봤을 땐
방향만 잘 잡고 있다면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수치에 너무 낙장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리고 믿고 따라와 주세요. 느리지만 반드시 좋아지는 변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당뇨 환자도 영양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세포가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처럼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 바나바나 여주, 베르비린 같은 성분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처럼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손발 저림이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걸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소들은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 영양제를 당뇨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람에 따라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변화를 본인이 잘 관찰하면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그냥 좋다더라 하고 무턱대고 먹기보다는 본인의 혈당 상태나 약 복용 여부를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 성분표 확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바나바, 여주, 베르베린, 크롬 같은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많이들 복용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이 혈당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실 경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용 후 저혈당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꼭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이럴 경우 성분표를 보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혹은 너무 적게 무늬만 들어있지 않는지 이런 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나 기능성 가루 제품을 드실 때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무설탕이라고 쓰여있는 제품도 있는데 설탕은 들어있지 않지만 전분 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가득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보실 때 당류만 보시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함량도 꼭 수치를 잘 읽어가면서 보시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드리자면 쌀밥 한 공기 탄수화물 함량이 70g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한 번 드실 때 2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면 약 쌀밥 4분의 1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니 이 점 유념해서 섭취하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형입니다. 액상, 젤리, 추여물 타입 제품은 생각보다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정제나 캡슐 형태의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이 불필요한 당류나 첨가물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이 과하게 떨어지지 않는지 관찰하면서 복용하고 당분 함량과 제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실제로 복용을 해볼 만한 핵심 성분 3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 B6, B12, 엽산, 나이아신 등은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비타민 B군의 소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핍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 예방에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도와주는 미네랄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낮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일수록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역할도 있어서 밤에 복용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간접적으로 아침 공복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동남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물성 성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혈중 포도당을 근육과 간으로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식사 직전에 바나바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패턴을 줄이는데 바나바는 꽤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편이에요. 이 3가지는
단기적으로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나 대사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유행하는 성분을 따르기보다는 이처럼 기본기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부터 차근차근 챙기시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은 아니지만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관련된 간접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만성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내 염증 수준이 높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가 더 많이 소모되고 필요한 양도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당뇨나 비만 상태일수록 비타민C를 의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한 번 드실 때 500에서 1000mg 정도를 식사 중이나 식후에 나눠서 섭취하면 좋고요. 이걸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드셔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메가도스라고 해서 하루에 6000mg에서 9000mg을 나눠서 위장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로는 마그네슘과 크롬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이고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보조해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크롬의 장내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안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중 철분 수치가 높은 사람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높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C는 당뇨 환자에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돕는 간접적인 혈당 안정화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비만하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일수록 혈중 비타민C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보충이 더 필요합니다.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식사 시간과 당뇨약 또는 인슐린과의 간격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 성분은 특히 더 조심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바, 여주, 베르베린, 크롬 같은 성분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약이나 인슐린과 겹쳐 복용할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 사용자는 저혈당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 영양제를 복용할 때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을 직접 측정하면서 복용 전후 수치를 확인해 보시거나 두 번째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아예 복용하지 않는 것도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혈당을 직접 낮추지는 않지만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식사 직후 복용하면 흡수율도 좋고 위장 부담도 적고 당뇨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또 철분제나 아연, 칼슘제처럼 서로 흡수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은 다른 영양소나 약과 시간을 띄워 복용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식사 시간과 혈당약, 인슐린 주사 루틴에 따라서 영양제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직후에 대부분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혈당을 낮추는 성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분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현직 약사로서 가장 쉽고 검증된 방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도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4가지 방패를 혈당 블로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혈당 관리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영양제. 이 4가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 책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에서 약 없이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리고 3달 후 어떻게 변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들 역시 이 책에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인데요. 이 혈당 펜타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시고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학자가 쓴 지루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정시켜드리고 또 제 자신을 직접 건강하게 만든 방법들로 실전 지식에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정에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오징어 약사 혈당 블로킹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